절대 들키면 안 돼. 우진이가 한국에서 죽으면 어쩌지? 박진석 회장이 내 거짓말을 알면 어떡하지? 이 사람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도대체 우진이 얘는 어디 간 거야? 미치겠네. 고성이는 안절부절 불안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라진 우진이를 애타게 찾는 것 같아요. 고성이는 무엇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내가 쌍둥이 딸을 버리고 왔다는 과거까지 다 들통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누리는 건 모두 사라질 거야. 돈, 명예, 재벌가 사모님 자리. 절대 뺏길 수 없어. 절대 안 돼. 사라진 우진이를 찾지 못하자. 이 여자는 급기야 정말 무서운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사람이라면. 아니 엄마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었죠. 이 여자는 아들이 죽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까봐 공포에 떠는 여자였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거짓말이 한 번에 무너질 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다 드러나면 자신이 누리던 돈과 명예 재벌가 사모님 자리에서 떨어질 게 분명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점점 더 지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나쁜 여자에게 지은호와 이지혁, 박성재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시원한 복수를 하는지 끝까지 함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창문 하나 없는 허름한 창고. 방 천장에 매달린 전구 하나가 바람이라도 새어 들어오는지 가끔씩 덜컹대며 흔들렸어요.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낡은 침대 하나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누워 있는 사람. 한 명 한우진이었어요. 입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팔과 가슴에는 여러 줄들이 붙어 있었어요. 기계 소리는 없었지만 얕게 오르내리는 숨소리만 겨우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침대 옆 플라스틱 의자에는 허리를 구부린 채 앉아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두 손을 꼭 모은 채 손등이 하얗게 되도록 힘을 주고 있는 여자 지은호였어요.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손등을 살짝 만져봤어요. 얼음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온기가 아주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호는 속으로 이런 말을 계속 되뇌었어요. 오빠 살아있구나. 진짜로 살아있구나. 눈물 한 방울이 우진 손등 위로 뚝 떨어졌어요. 스며들듯 번져갔어요. 그때 뒤쪽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어. 죽게 할 생각 없어. 철문역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서 있었어요. 박성재였어요. 그 옆에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창고 안을 한 바퀴 훑어보는 이지혁이었어요.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야? 성재가 침대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숨겨놓는 곳, 그리고 지키는 곳. 지혁이 화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누구 눈에서 지키는 건데? 어머니 눈에서. 성재가 일부러 또렷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라는 말 속에 애정보다 오래된 상처가 더 많이 섞여 있었죠. 은호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왜 여기 있어요? 병원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성재가 우진의 산소호흡기와 수액줄을 살펴본 뒤 침대 옆에 서서 말했어요. 병원에 그대로 두면 제일 먼저 누가 올까? 어머니요, 은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요. 성재가 은호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 눈에 우진이는 지켜야 할 아들일까? 아니면 지워야 할 과거일까? 창고 안. 공기가 순식간에 더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병원으로 다시 데려가면 어머니가 정리해버릴 수도 있어. 수술 날짜 미루고 기록 몇 장만 없애면 되니까. 사라졌다고 말 만드는 거 그 사람들한테는 어렵지 않아. 성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 속에는 분노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데려와 숨겼어. 병원 대신 이 창고에 어머니 눈에서 한 칸 떼어놓은 거야.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좁은 창고에는 네 사람이 모여 있어요. 고성이가 자기 목적을 위해 버렸다가 다시 데려간 오빠 한우진. 버려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온 동생 지은호. 자기 친어머니의 죽음 뒤에 숨은 진실을 알고 있는 아들 박성재. 그리고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남자 이지혁. 이 네 사람이 각자 다른 마음으로 한 사람을 둘러싸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네 사람의 선택이 엇갈리면서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무너지는 길로 조금씩 나뉘기 시작합니다.
지혁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대로만 숨겨둘 거야. 성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는 더 숨기면 안 돼. 이 사람 존재 자체가 어머니의 약점이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 앞에 나가야 해. 성재가 은호 쪽을 봤어요. 그래서 지은호가 필요해. 은호가 놀란 눈으로 성재를 바라봤어요. 제가요? 네가 우진이 쌍둥이니까. 친딸이면서 버려진 딸. 그리고 이제는 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말에 은호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지혁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야, 박성재 말 똑바로 해. 사람을 먼저 살리고 복수를 하든지 해야지. 감부터 꺼내자는 소리냐. 성재가 지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당신도 부른 거예요. 내가 선을 넘는지 지켜보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법적으로 막으려는 사람을 찾아내야 하니까요. 그때 창고 철문 반대편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쾅쾅 세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성재가 손짓으로 조용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철문 사이로 코트를 단정히 걸친 여자가 들어왔어요. 고성이었어요. 창고 안에 들어온 순간 그녀의 향수 냄새가 차가운 공기와 섞여 퍼졌어요. 성희는 침대 위에 우진을 보고도 단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대신 성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여기까지 날 불러 낼 줄은 몰랐네 성재야. 성재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여길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숨긴 곳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 성격 내가 제일 잘 아니까. 회장님 귀에는 아직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서로 좋게 넘기자. 고성이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서로 좋게라니요. 성재가 피식 웃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좋게 생각한 적 없잖아요. 내 어머니 복수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옆에서 다 봤어. 성희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가진 증거, 내가 모은 기록, 내가 더 크게 써줄게. 그 대신 우진이는 내게 맡겨. 그 애를 어떻게든 살려야 하니까. 성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우진 씨를 살리겠다고요, 어머니가요. 그래, 난 내 아들을 살려야 하니까. 너도 내 어머니 복수하고 싶잖아. 서로 필요한 거 챙기고 끝내자. 성희는 손을 내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가진 자료 다 내게 넘겨. 내가 말할 필요 없어. 내가 회장님 귀에 먼저 가서 부드럽게 풀어줄게. 그러면 너도 덜 다치고 나도 덜 다치고. 그 말에 은호가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어요. 왜요? 왜 항상 본인부터 살리려고 해요? 오빠부터 살릴 생각은 없어요. 성희가 그제야 은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어요.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어요. 은호야, 너 여기까지 와 있었구나. 은호가 어깨를 부르르 떨었어요. 저를 부를 자격 없어요.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감히 어른한테 그런 말이. 지혁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나이 따질 상황 아니죠. 사람 2명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머니라면 그 말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희가 지혁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빠져 있어. 이 집안일에 왜 나서? 전 이 집안 사람 아니고요. 제 사람 일이라 나섭니다. 지혁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은호 내 사람입니다. 그 말에 은호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얼굴이 붉어졌어요. 성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 다들 잘난 소리 하네. 그럼 한번 보자. 누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고성희는 창고를 한번 둘러본 뒤
발걸음을 돌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만 남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지금 상태를 보면요. 첫째, 한우진은 숨은 붙어 있지만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태. 둘째, 지은호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 자기 간을 내어주겠다고 마음먹기 직전. 셋째, 박성재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의 죄를 세상에 알릴 증거를 손에 쥐고 있음. 넷째, 고성이는 그 증거를 빼앗아 다시 한번 조용히 덮으려는 중. 이 네 줄이 이제부터 한 곳으로 모였다가 한 번에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순이 식당국 끓는 냄새, 달걀을 부치는 소리, 출근길 손님들이 의자를 끄는 소리. 평소와 비슷한 아침이었지만 주방 한쪽에 서 있는 순이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어요. 칼질을 하던 손이 가끔씩 멈추어 섰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그때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엄마 앞치마도 안 한 채 편한 옷 그대로 들어오는 은호였어요. 순이가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왔어.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걱정과 반가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섞인 표정이었어요. 전화라도 좀 하지. 어제는 밤새도록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요. 엄마, 앉아 밥부터 먹고 말하자. 순이는 뜨거운 국을 한 그릇 떠와 은호 앞에 놓았어요. 먹어. 은호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입안 가득 국물이 퍼지는 순간 가슴부터 뭉클해졌어요. 엄마, 왜 오빠 찾았어요? 숟가락을 들던 순이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한우진 오빠요, 살아있어요. 순이 눈이 커졌어요. 진짜냐? 살아있어. 네,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숨 쉬고 있어요. 순이는 입을 막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애가 버려진 게 아니라. 아직도 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때는 정말 버려진 거였어요. 다만 죽지는 않았던 거죠. 누군가가 살려둔 거예요. 순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내가 그때 왜 그 계단에서 애를 못 붙잡았을까? 엄마 탓 아니에요. 엄마는 그때 저 데리고 오느라 정신 없었잖아요. 그래도 한 번만 더 봤으면 둘 다 데려올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은호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둘 다 데려오면 되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순이가 그제야 은호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울상이야? 오빠 찾았다면서 좋은 일 아니냐? 은호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오빠가 간이 필요해요. 간. 이식을 해야 살 수 있어요. 순이 눈빛이 단번에 바뀌었어요. 누구 간? 제 간이요. 순이가 식탁을 손으로 탁 짚었어요. 안 돼. 그 말은 입 밖에 다시 내지 마. 엄마, 안 된다니까. 내 몸이 아무 값도 없는 줄 알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엄마, 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쌍둥이는 제가 유일해요. 제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순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 집 돈이 얼만데. 돈으로 다른 방법 찾으면 되지. 왜 내 몸부터 들이밀어야 하냐? 엄마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를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과거를 가려줄 장기쯤으로 보잖아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서야 돼요. 그래야 엄마도 욕 안 먹고 오빠도 살고 나도 더 이상 도망 안 치고 살 수 있어요. 순이는 한참을 입술만 깨물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너 후회 안 하겠냐? 수술하고 나서 아플 때마다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오빠가 숨 쉬고 있으면 그걸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집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한 거 고마워할 것 같냐? 아니요, 고마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일만 할게요. 고맙든 말든. 순이는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하고 싶으면 해라. 은호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봤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뭔데요? 첫째, 우리 가족 누구도 죄인 만들지 마라.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내 탓도 아니라는 거.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말해라. 내 둘째, 내 몸은 줄 수 있어도 내 인생은 주지 말아가는 줄 수 있어도 내 마음까지 주면 안 된다. 순이가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누가 내 헌신을 들먹이면서 평생 죄책감 장사하려고 하면 엄마가 가서 머리끄덩이라도 잡아올 거다. 엄마 진짜로 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진짜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순이가 처음으로 살짝 웃었어요. 마지막 조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내 옆에 서 있을 사람. 한 명쯤은 더 세워야 한다. 누구요? 내 사장님 이지혁 선배요. 어제 식당 와서 그러더라. 은호 힘들어 보인다고. 혹시 도와줄 일 있으면 자기를 꼭 불러달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믿음이 가더라. 순이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엄마 눈에도 보이더라. 내 눈 볼 때랑 그 사람 눈 볼 때 느낌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엄마는 그 사람 믿어보기로 했다. 은호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오빠 살릴 준비하고 어머니 죗값 받을 준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저도 제 자리 지킬게요. 그 시각 AP그룹 본사 박성재 부사장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오래된 종이들이 섞여 있었죠. 보육원 입양 기록 후원금 내역, 청아대학병원 검진 기록, 첫째 부인 사망, 당시 조사 기록 성재는 노트북, 화면과 종이를 번갈아 보며 한 줄 한 줄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한쪽 노트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눈 오는 날 보육원 쌍둥이, 한유라, 한우진, 정순이 청아대학병원.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폭로하는 날 전화기가 울렸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사장님 사모님께서 오늘 저녁 시간 되시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식사 약속 잡아드릴까요? 성재가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어머니 일정은 제 비서실 거치지 말고 회장님 비서실로 넘겨주세요. 그분은 이제 제 옆 사람이 아니라 회장님 옆 사람입니다. 비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성재는 노트 한 구석에 한 줄을 더 적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 아들이 마무리한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판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시죠? 창고에서는 네 사람이 결심을 했고 식당에서는 엄마와 딸이 서로 눈물 흘리며 약속을 했고 회사에서는 아들이 부모와 거리를 두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거짓말의 한가운데 앉아있던 사람. 고성의 재벌가 저택 넓은 거실 한가운데 소파 박진석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 앞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있는 사람 고성이었어요. 박진석이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진이는 어디 있지? 병원에서는 사라졌다고 하더군. 성희가 조금 떨리는 눈으로 대답했어요.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잠깐 사이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병원 2바퀴나 돌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애가 다리 달렸다고 혼자 사라졌단 소리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박진석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야.
넌 그동안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 우진이는 미국에서 치료받는다고 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우리 회사 이름이 붙은 병원에 숨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희가 억울하다는 듯 손을 모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국에 있었어요. 상태가 나빠져서 한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가족 곁에 있는 게 낫다고 해서 회장님은 바쁘시니까 괜히 걱정하실까봐. 그래, 내 탓으로 돌리자. 나는 바빴으니까. 그런데 왜 쌍둥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냐? 왜 버리고 온 딸이 있다는 말은 빼먹었냐? 박진석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왜 내 회사 직원으로 붙여놓고도 나한테 말 안 했냐는 거다. 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미 다 커버린 애들이에요. 회장님이 알면 더 꼬일까? 봐, 그런 거지 꼬이지 않았나? 지금이 박진석은 비웃듯 웃었어요. 눈 오는 날, 한 아이는 품에 안고 들어왔고, 한 아이는 보육원 계단에 두고 왔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았다. 이제 와서 아들 둘이 다 커서 나타나니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성희가 흔들리는 눈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저 믿을 수 없어요. 믿고 말고 할 건 이미 지났어. 이제는 확인해야 할 때야. 병원 기록도 확인하고, 내가 다닌 곳도 확인하고, 후원금도 확인해야지. 그리고 박진석은 전화기를 들어 말했어요. 회사 감사팀 불러. 집안도 한번 감사 좀 받아야겠다. 성희는 그 말에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당신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다. 이 집에서 제일 많은 비밀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는 나도 이제 안다. 이렇게 어른들 싸움이 커지는 동안 병원 쪽에서도 또 다른 싸움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청와대학병원 회의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정장을 입은 사람들, 긴 테이블 위에는 환자 관련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로펌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 환자가 한우진 씨죠. 상태가 위중하다고 들었습니다. 주치의가 어두운 얼굴로 대답했어요. 내간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을 더 미루면 어렵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을 때 바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증자는 이미 정해져 있나요? 내 동생이 간 일부를 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검사 결과도 맞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동생이 지은호 씨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AP그룹과 관련이 깊은 분이죠. 지금 시장에서 도는 소문대로라면 회장님의 숨겨진 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요. 회의실 안 공기가 심각해졌어요.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회장님께서는 이 수술을 잠시 막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식이 순수한 헌신인지 아니면 재산과 집안 싸움에 휘말린 강요인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치의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환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도와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언론에 이름 나가도 괜찮으십니까? 수술 후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은 장기 거래와 가족 강요,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때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회의실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병원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어요. 한우진 수술 금지 가처분 신청. 이제 싸움은 병원을 넘어 법정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며칠 뒤 법원 긴 복도, 한쪽 딱딱한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가장 구석 자리에는 손을 꽉 모으고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정순이었어요. 옆에는 정장을 입은 성재와 단정한 옷차림의 지혁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모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순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긴장할 시간도 없다. 그냥 내가 할 말만 안 잊어버리면 된다. 성재가 짧게 말했어요. 이모님은 헛소리 안 하십니다. 그냥 늘 은호 자랑하듯이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순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오늘은 자랑보다 이 애가 얼마나 버티며 살았는지 그 얘기를 해야겠지. 법정문이 열리며 직원이 이름을 불렀어요. 한우진건 다음 사건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 안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 사건은 한우진 환자에 대한 간, 이식 수술을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신청인은 AP그룹 박진석, 회장 측 피신청인은 한우진 환자 측과 기증자로 예정된 지은호 씨 판사는 신청인 측에 고개를 돌렸어요. 신청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회장 측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형제간의 헌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증자인 지은호 씨는 AP그룹 소속 직원이며 현재 회장님의 숨겨진 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술을 허락한다면 훗날 재산이나 상속 문제로 얽힌 강요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와 기증자 모두를 위해 수술을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피신청인 쪽을 바라봤어요. 피신청인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때 천천히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순이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지은호 씨의 양어머니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서서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 엄마인지 제대로 말하려고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순이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저는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밥집 아줌마지만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키웠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어요. 이 아이를 처음 데려올 때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버렸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다만 눈 오는 날 공중 화장실 청소하다 쓰러질 것 같던 꼴이 도저히 눈에 밟혀서 데려왔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순이는 잠시 은호 쪽을 돌아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은호가 친엄마한테 버려지고 이제는 간 이식을 위해 또 이용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수술을 막아야 한다고.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입니다. 한번 버려진 애가 또 버려지는 꼴은 엄마로서 두 번 못 보겠습니다. 이 애는 지금까지도 자기 때문에 누가 죽을까봐 살얼음판을 걸어왔습니다. 순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친엄마가 버리고 간 죄책감을 이 애가 대신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착한 애들은 남의 죄까지 자기 죄로 안고 사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오빠를 살리겠다고 자기 몸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순이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제가 시켰습니까? 회장님이 압박했습니까? 아니죠. 이건 이 아이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쌍둥이 동생 마음입니다. 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글도 많이 못 배웠고 판결문도 못 읽습니다. 근데 딱 하나는 압니다. 이 아이가 지금 수술을 못하게 되면 이 아이 가슴은 평생 감옥살이 합니다. 오빠를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다는 생각에
이 감옥 문은 누가 열어줍니까? 법정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 눈가가 조금씩 젖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박진석 측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감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만 우리는 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의 죄책감과 사정만으로는 위험한 수술을 쉽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그럼 법이 이 아이 마음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 마음 감옥은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판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만 넘기고 있었어요. 그때 이번에는 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신청인 측 아드님이시죠? 네, 그렇지만 오늘은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증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성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제 친어머니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조사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아온 기록 속에 오늘 이 재판의 진짜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기일에 그 사람을 불러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기일에 증인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결정은 곧 서면으로 통지하겠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며 재판은 일단락됐어요. 법정 밖 문이 닫히자 순이는 힘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아이고, 말 너무한 거 아니냐? 나 지역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모님 말씀. 여기 있던 사람들 모두 들었습니다. 성재는 복도 끝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도요. 기둥 뒤 법정 문에 기대 서 있던 사람. 고성이었어요. 온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성재가 그녀를 향해 다가갔어요. 어머니, 이제 눈 감고 못 사시겠죠? 성희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내가 날 여기까지 끌고 나올 줄은 몰랐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숨겼던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꺼낼 겁니다. 제가 직접. 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있어. 내 친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된 사정 너 하나도 모른다. 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요, 이제 두 사람 이야기 다 들을 겁니다. 첫째 부인의 이야기는 기록으로 듣고 둘째 부인의 이야기는 어머니 입으로 듣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재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집에서 귓속말로 말하지 마시고 모두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요. 성희는 대꾸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정말 판이 크게 벌어졌죠. 병원에서는 수술을 막으려는 법정 싸움이 시작됐고 집에서는 부부 싸움이 감사 싸움으로 번졌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각자 목숨과 마음을 걸고 서 있기 시작했어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무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든 비밀이 터지는 자리. 바로 폭로 파티 며칠 뒤 저녁 도심 한복판 대형 호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붉은 카펫이 길게 깔린 연회장, AP그룹 창립 기념과 회장 재임을 함께 축하하는 날이라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 협력사 대표들, 정치인들까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조용히 안쪽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지환과 박영나였어요. 지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내 손 하나에 이 집안 인생이 갈릴 수도 있다. 영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아. 그래도 해야지. 안 그러면 나도 평생 이 집 거짓말에 끌려다닐 것 같아. 영나의 작은 가방 안에는 하나의 USB가 들어 있었어요.
보육원 CCTV 영상 정순이 식당에서 돈가방을 밀어넣는 영상 병원 주차장에서 우진을 두고 통화하는 영상 지환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틀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도 할래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딸인 척 못한다. 한편 연회장 중앙무대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의 주인공 AP그룹 박진석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진석이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랐어요. 앞주머니에는 여전히 법원에서 받은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한우진 수술 금지. 그 글자를 떠올리며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생명 하나 때문에 내가 쌓아온 모든 걸 잃을 수는 없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늘 하던 대로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그때 연회장 뒤편 방송실, 불이 어둡게 켜진 작은 방, 앞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직원들 뒤로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지환과 영나였어요. 직원이 대충 설명을 해주고 방을 나가자 방 안에는 둘만 남았어요. 지환이 기존 화면선을 빼고 USB를 포트에 꽂았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홍보 영상 대신 낯익은 건물 외벽이 떴어요. 눈 내리는 날의 보육원. 영나가 손가락을 떨며 버튼을 눌렀어요. 재생 연회장 커다란 스크린에 갑자기 눈 내리는 골목이 나타났어요. 공중 화장실 간판. 그 앞 계단 담요 하나.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이게 뭐지 화면은 곧 보육원 안으로 바뀌었어요. 직원과 이야기하는 젊은 여자 서류를 넘겨보고 무언가를 지시하는 얼굴. 지금보다 조금 더 젊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얼굴 고성이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식탁 쪽에 앉아 있는 그녀에게로 향했어요.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 사람 회장 부인 맞지 영상은 이어졌어요. 정순이 식당 CCTV 좁은 식당 안. 고성이가 돈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하는 장면 자막이 깔렸어요. 이 돈이면 내 딸 미래 바뀌어. 내 아들도 다칠 일 없어 간 한쪽이면 내 가족 전부 살 수 있어. 숨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다음은 병원 주차장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는 고성의 오늘만 조금 미루면 돼. 수술 날짜 조금만 늦춰. 그 사이에 정리할 게 사라질 애니까. 중요한 건 내 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지. 영상 속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연회장 곳곳에서 저절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고성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거 조작이에요. 악의적으로 편집한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하지만 사람들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연회장 맨 뒤쪽에서 네 사람이 무대 앞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우진, 그 뒤를 밀고 있는 지은호, 앞에서 길을 터주는 박성재, 조금 뒤에서 묵묵히 따라오는 이 지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어요. 네 사람은 무대 앞에 서서 천천히 위를 올려다봤어요. 성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원래는 회장님 자랑하는 날인데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성재는 이어서 말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집의 진짜 역사를 이제는 숨기지 말고 말하려고요. 성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은호에게 건넸어요. 지은호 씨, 이 집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 오늘 한 번만 말해주실래요? 은호 손이 떨렸어요. 마이크를 쥔 채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 이름은 한유라였고 지금은 지은호라고 불립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집에서 버려진 딸입니다. 눈 오는 날 보육원 계단에 놓이고 이름도 모른 채 자랐던 아이입니다. 사람들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날 품에 안겨 이 집으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제 쌍둥이 오빠 한우진입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더 꽉 쥐었어요. 은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한때 이게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버려졌고, 어쩌다 입양됐고, 어쩌다 이 회사에 들어왔다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선택이었고, 누군가는 계산을 하면서 저를 버렸습니다. 은호의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누군가는 저를 버릴 때 이득을 계산했고, 누군가는 저를 찾을 때 간을 계산했고, 누군가는 저를 감출 때 체면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계산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은호는 박진석과 고성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누가 가장 많이 빚졌는지, 누가 제일 먼저 사과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지. 성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가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눈 오는 날 어머니인 고성희 여사는 쌍둥이 중 한 아이만 데리고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보육원 계단에 두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보육원 입양 기록과 후원 내역서가 번갈아 비쳤어요. 버려진 아이는 이름 없이 살았고 남겨진 아이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버려진 아이의 몸을 남겨진 아이에게 쓰려고 합니다. 이게 이 집의 진짜 역사입니다. 성재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우진 씨의 수술 막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회장님의 체면도 어머니의 명예도 아닙니다. 그저 쌍둥이 동생이 오빠에게 몸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이후로는 말만이라도 솔직하게 해주십시오. 버린 건 버렸다고, 속인 건 속였다고. 그래야 우리라도 앞으론 똑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우진이 힘겹게 손을 들었어요. 마이크가 그의 입 앞으로 갔어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살고 싶어요. 사람들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어요. 왜 살고 싶냐고 묻는다면 동생 때문에 버려져도 또 버려져도 그래도 나 살리겠다고. 내 옆에 서 있는 내 동생 때문에 살아서 같이 사과받고 같이 웃어보고 싶어서 살고 싶습니다. 우진이 기침을 하며 말을 끝내자 은호가 서둘러 그의 손을 잡았어요. 됐어. 이제 말 안 해도 돼. 오빠는 오늘 할 말 다 했어. 이 한마디로 연회장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대 아래 박진석은 그 모습을 보며 손에 쥔 종이를 구겨버렸어요. 고성희는 무릎이 풀려 자리로 주저앉았어요. 그날 이후 언론에는 수많은 제목이 쏟아졌어요. 재벌가 숨겨진, 쌍둥이 자녀 눈 오는 날 버려진 딸과 휠체어 탄, 오빠 간 이식 앞두고 드러난 충격적인 가족사, 그리고 며칠 뒤 뉴스, 자막 한 줄이 더 붙었어요. 법원 한우진 수술 금지 가처분 취소 검토. 결국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수술 금지를 풀기로 했어요. 이제 남은 건 실제로 수술대에 오르는 일뿐이었어요. 청와대학병원 수술실 앞 대기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지은호가 의자에 앉아 손을 꼭 모으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정순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응순이는 딸을 한번 훑어보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안 무서워 무서워요. 근데 후회는 안 하려고요. 잘 생각했다. 순이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몸은 줄 수 있어도 마음은 주지 마라. 수술 끝나고 아플 때 그래도 내가 내 선택을 존중해줘야 한다. 그래야 남이 뭐라고 해도 안 흔들린다. 네, 그때 지역이 들어왔어요. 은호야, 선배 지금부터 지구가 뒤집혀도 나는 오늘 내 선택 존중할 거다. 나중에 많이 힘들어지면 옆에서 같이 욕먹어 줄게. 지역이 웃으며 말했어요. 조건 하나 있다. 뭔데요? 살아서 나와라.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 은호가 눈가에 눈물을 머금으며 웃었어요. 약속할게요. 살아서 나올게요. 둘은 손가락을 살짝 걸었어요. 의사가 문에서 불렀어요. 준비되셨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은호는 엄마와 지역을 한 번씩 바라본 뒤 천천히 수술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수술은 길었고 위험한 순간도 많았지만 결과는 한 줄이면 충분했어요. 수술은 성공했다. 우진 몸에는 새로운 피가 돌기 시작했고 은호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돼 갔어요. 며칠 동안 둘은 같은 병실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어느 날 창문으로 햇빛이 살짝 들어오는 오후 우진이 옆 침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호야, 응, 우리 살았다. 그러게 둘 다요. 누가 누구 지켰지. 내가 오빠 지켰고 오빠도 나 지켰어. 버티고 있어줘서. 둘은 미소를 지었어요. 웃으면서도 눈가에는 또 눈물이 맺혔어요. 한편 고성이는 결국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보육원 관련 서류 조작, 정순이와의 금전거래 병원, 측과의 부적절한 압력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고성의 이름 앞에는 재벌가 사모님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어요. 체포되는 날, 경찰차 앞 성인은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두 사람 박성재와 박영나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재야, 영나야. 영나가 입술을 약간 떨며 말했어요. 지금은 엄마라는 말, 나중에 다시 부를 수 있을 때 생각해 볼게요.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게 끝은 아닙니다. 어머니, 진짜 벌은 지금부터입니다. 남은 평생 눈 오는 날, 계단과 담요를 계속 다시 보셔야 할 겁니다. 박진석은 법적 처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았어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공개 사과를 해야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로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한 아이를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또 다른 아이를 눈감아 버렸습니다. 이 죄를 평생 안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사람마다 평가는 달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어디를 가든 버린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평생 따라다니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병원 옥상 정원 햇빛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날, 벤치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한우진과 지은호 둘 다 아직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을 만큼은 회복했어요. 우진이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은호야, 응. 우리 다시 만난 날 기억나? 창고에서 산소줄 끼고 누워있던 그 꼴을 어떻게 잊어? 나 평생 잊기 싫다. 우진이 웃었어요. 그래도 그날 이후로 나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나도 나 혼자 아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등을 살짝 포개 놓았어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순이, 이지혁, 박성재 각자 다른
자리에서 같은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몇 달 뒤 정순이 식당은 예전보다 조금 더 분주해졌어요. 벽 한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버려진 사람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 은호가 쓴 글귀였어요. 식당 안 한쪽 자리에는 우진과 지강호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형 그만 좁에 터져 먹어라. 많이 먹어야간 튼튼해진다. 아니 그만큼은 안 먹어도 튼튼해. 둘은 투덜거리면서도 표정은 웃고 있었어요. 카운터 안에서 순이는 손님 밥을 퍼주다가 가끔씩 두 남자를 힐끗힐끗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박성재였어요. 오늘은 넥타이 대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편한 차림이었어요. 순이가 활짝 웃었어요. 어이쿠 부사장님이 웬일이야. 회사 구내식당 맛없냐. 네 거긴 영 맛이 없어서요. 저는 여기 김치찌개가 좋습니다. 조금 뒤 문이 한 번 더 열렸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도요 자리 있나요? 이수빈이 들어왔어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식당은 처음 온 사람 자리도 있고 100번째 온 사람 자리도 있다. 자주 와라. 수빈은 수줍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식당 안은 한동안 웃음과 말소리로 가득했어요. 한편 조금 떨어진 골목 분식집 라면. 두 그릇 앞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람. 둘 영나와 이지환이었어요. 지환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라면 먹으면서도 내 엄마 위치부터 확인했지. 이제는 그냥 먹는다. 영나가 젓가락을 돌리며 웃었어요. 그러게 예전에는 숨 쉬는 것까지 허락받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라면이라도 내 마음대로 먹네. 테이블 위에는 휴대폰 대신 낡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어요. 지환이 물었어요. 뭐 그려 또? 웹툰 제목은 버려진 우리가 다시 만난. 날.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조회수는 내가 책임진다. 영상으로 홍보해 줄게. 영나가 웃었어요. 이제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거야. 지환도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이제 기사 쓸 때 누가 좋아할까 보다 누가 알아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둘은 라면을 다 먹을 때까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떠들고 웃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눈 오는 날 보육원 계단에서 버려졌던 한 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와 쌍둥이였던 오빠의 이야기, 그 위에 거짓말로 성을 쌓고 앉아있던 어른들의 이야기가 한 번에 정리됐어요. 악한 사람은 제대로 벌을 받았고 눈 감았던 사람은 평생 지고 가야 할 죄를 알게 됐고 버려졌던 아이들은 늦게나마 서로를 찾아 다시 손을 잡게 됐어요. 무너진 건 거짓말로 쌓인 화려한 날들이고 새로 시작된 건 조금은 소박하지만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각자의 화려한 날들이겠죠. 여러분 삶에도 이 사람들처럼 늦게라도 찾아오는 진짜 행복과 진짜 화려한 날들이 꼭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